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우주하면 고대 때부터 많이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요. 먼저 이 지구와 우주론 하면 이 지구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태양 또는 달 그리고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일단 많이 사람들이 관측을 해왔어요. 관측이라는 거는 이제 보고 어떤 식으로 이놈들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 먼저 아주 옛날에 AD 2년쯤에 2세기쯤에 2년이 아니고 2세기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이 하늘을 딱 보면 저희가 지구에서 딱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달도 저희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서 천동설을 제기했어요. 자, 이 천동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참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16세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천동설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사람들 인식 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별들을 관측해보면 우리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안 들죠. 우리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눈으로만 봤을 때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천동설이 받아들여져 오다가 1532년쯤, 1543년쯤에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동설을 제안을 하게 돼요. 이 지동설이라는 거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걸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 천동설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지구가 중심에 있으면 그 주변으로 태양이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놓게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달도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달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를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16세기경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제안을 하게 됐지만 사실상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이 교회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힘이 셌었는데 하늘의 중심이 이 지구에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강한 교리 이런 거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행성운동에 관한 법칙을 제안을 해요. 행성운동에 관한 법칙을 제안하는데, 이 자기 스승이, 케플러 스승이 티코브라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승이 평생 동안 이 별이나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운동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법칙이 좀 만유인력 법칙을 제안을 하면서 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 천동설은 죽어가게 되고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 기본적인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렇게 예전부터 굳게 믿었던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금은 지동설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가 과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뉴턴의 만유인력을 기점으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자,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래요. 지금 현재. 그럼 우주가 현재도 이렇고 과연 미래도 그대로, 이름을 조금 내릴게요. 자, 미래에도 그대로 생겨 먹었을 것인가? 이게 1번. 아니면은 우주가 더 모양이 바뀔 것인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주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정적인 우주론. 그래서 정적인 우주라고 해서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주가 변했죠. 그래서 동쪽으로 변한다고 해서 동적 우주론이라고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니까, 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중력이라는 힘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물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것은 당기는, 서로 두 물체 간에 당기는 힘이다 보니까 우주가 물론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중력에 의해서, 미래에는 이렇게 미래 1번이라고 하고, 이건 미래 2번이라고 하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뉴턴은 우주가 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뉴턴이 생각하기에 우주는 항상 균이라고,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서, 균이라고 무한하다는 것은 어디서나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별이 일로 당기는 힘, 어디서도 당기는 힘이, 당기는 힘이
일정하니까 우주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정적 우주론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해서 수축하니까 수축에 대해 막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축에 대해 막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식에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주상수를 첨가를 했다가 나중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자신의 인생의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철회하는 그런 재미난 사실도 있었지만 어쨌든 넘어가서 정적 우주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 자신이 우주상수를 넣은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 방정식을 장방정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론을 수식적으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팽창할 리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맞게 상쇄하는 힘인 우주상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럼 지금 미래에 팽창을 하니까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미래에 팽창을 한다면은 과거는 어땠을까요? 자, 보죠. 우리가 지금 미래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과거에는 작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더 또 커질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가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가면 우주가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뭘 제안했냐면 초기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제안을 해요.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초기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이라는 말 자체를 넣고 이 빅뱅 우주론을 제안한 사람 물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가무브라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르메트르가 비슷한 이론을 제안을 하긴 했어요. 물론 세세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적인가 동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자,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떤 효과냐면, 자, 파동을 방출하는,
소리도 좋고 빛도 좋아요. 뭐 빛을 내는 물체라고 하죠.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관측자가 측정하는 파장은 달라진다. 자, 도플러 효과는 광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광원이라고 하면 파동을 내는 물체예요. 일단 파동을 내는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측자가 측정하는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여기 제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빛을 내는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자, 차가 오고 있는데, 차가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라이트가 있으면 빛이 나오겠죠.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차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또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멀어지는 경우,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고, 멀어지는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빛이 가지는 파장이 있는데, 기호로 람다라고 많이 써요. 이 파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자, 얘는 똑같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빛을 내는 광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파장이 더 짧아져요. 근데 멀어지는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정한 파장을 내는 물체를 봤을 때 저 물체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파장을 측정하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의 경우에는 물론 가시광 영역에서 봤을 때 파장이 멀어질수록 적색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색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차가 처음에는 초록색 불을 냈었는데 빠르게 뒤로 멀어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빛은 적색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할까요? 아까 우리 지금 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별을 얘기를 해요. 자, 이 자리에 별을 그려 넣어요. 자, 별이 일정한 파장의 빛을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많은 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빨간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빨간색 쪽으로. 그래서 뭘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별이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별이 우리가 봤을 때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별 자체가 사실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 자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현재 있는 우주를 썼죠. 우리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있고 별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우주 위치 내에서 사람도 그대로고 보는 우리 눈 관측자도 그대로고 별도 그대로 있는 위치인데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자, 허블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생긴 게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과거에는 작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됐어요. 이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다시 없애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를 보면서 저희가 우주가 팽창하는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과거로 시계를 돌려요. 이제. 자,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예요. 근데 이제 과거로 시간을 쭉 돌려요. 언젠가는 작아지다가 한 점에 모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나 밀도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매우 큰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때 매우 큰 상태에서 거대한 폭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주가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물질이 생겨나고요. 에너지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시공간도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자, 빅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다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도 또한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주에는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았지만 폭발하면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밀도도 떨어지게 되고 온도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자, 지금 제가 물질과 에너지를 썼는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 중에 다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된다는 건데, 질량은 뭘 말하냐면 결국 물질을 이야기해요. 자, 물질이라는 게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놈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교환이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두 가지의 물질이 만나서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쌍생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를 쌍소멸이라고 해요. 자, 물질 기준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기본 입자라고 불리는 입자들이 있었어요. 자, 기본 입자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가지 살펴보면 쿼크, 그리고 경입자, 렙톤이라고 불리는 경입자,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있어요. 이 기본 입자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입자들로 발전해 나가게 돼요. 기본 입자들이 모이는데, 자, 쿼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쿼크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자,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는 녀석을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수소원자액 이라고 해요. 수소 원자액이 양성자 하나만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난 녀석을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요. 초기 우주에는 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지금도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또 다른 입자들과 만나서 다른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로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보니까 경입자라고 부르는 이 렙톤 안에 전자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 전자가 있어요. 자,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이 녀석들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원자죠. 드디어 원자까지 왔어요. 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원자핵을 사실 이룰 수가 있어요. 모여서. 사실 제가 이렇게 썼지만 얘네들이 모여서 이 중간 단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이루게 돼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이 원자핵 속에 속박이 되면서 원자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나온 원자들이 수소, 헬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들, 그런 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밀도가 사실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았어요. 처음 폭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어디는
높았을 거고 어디는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자, 어느 우주 한 점에 밀도가 살짝 높은 곳이 있어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작용하는 만유인력, 중력이 세게 작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해요.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이제 별이 탄생하게 돼요. 자, 이제 원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탄생하게 돼요. 흔히 알고 있는 태양도 하나의 별이죠. 이런 식으로 우주가 대폭발을 이루면서 기본 입자들이, 온도가 식으면서 기본 입자들이 생겨나고 그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원자핵을 이루면서 원자와 그 다음 단계인, 최종 단계인 별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주는 발전해 왔는데요. 자, 원자가 형성되면서 사실 이 전자들이 원자에 속박되면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자유롭게. 왜냐면 이 빛은 전자랑 상호작용을 막 해요. 서로 뭔가 주고받고 작용을 해요. 근데 빛이 전자에 속박되면서 이제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주에 전체적으로 균일한 빛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20세기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로즈와 펜로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이 발견해내면서 빅뱅 이론의 중요한 밑받침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들이 다 균일한 밀도로 있지 않다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제 주장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기본 입자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자, 별을 만들고 자, 그 별들이 우리 우주 전체에는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 눈에 보인다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전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안 한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 화이트보드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 눈과 상호작용을 해서 제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체는 우리 눈에 당연히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서 조금 이상하게 그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우주에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 26% 정도 있고요. 나머지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녀석이 70% 정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자, 이게 은하예요, 은하.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폰 이름이죠. 갤럭시. 영어로 갤럭시. 자, 우리 은하인데 이 질량이 대부분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에 중심에
어떤 라지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은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있는 행성이나 별들이 회전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중력으로 생기는 힘은 만율력 상수 g를 써서 거리의 제곱 분의 두 물체 간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뉴턴의 방정식이죠. 여기서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중심에서 거리분의 속도 v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렇게 돌 때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과 원심력이, 제가 구심력이라고 말했지만 크기가 같아요. 원심력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이가 힘이 같기 때문에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속도가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위에 만유력 상수와 은하의 질량 중심에 있는 질량 라지 m은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속도는 거리에 따라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이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 V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천문학계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게 실제고요. 실험으로 측정한 거고요. 이거는 예상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상한 값인데, 자,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딱 봐도. 뭐가 이상하냐면 이때 라지 m을 뭘로 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치만 놓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값만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거리와 상관없이 이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속도가 크다는 것 자체가 뭐가 바뀔 수 있냐면 이 만유력 상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거리에 따라서 이 질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는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으면은 그만큼만 영향을 받고, 안쪽으로 당기는 그만큼 영향을 받고, 멀리일수록 크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적으로 쌤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기가 됐어요.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무언가가 있다.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놓고 보니까 그럼 우리 우주에는 정말 또 뭐가 있는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자, 암흑물질이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일단 암흑물질 얘기만 먼저 할게요. 그럼 정말 이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인슈타인 얘기 좀 잠깐 하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으로 별빛의 휘어짐을 예측을 했어요. 자신의 이론으로. 별빛이 휘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눈이에요.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바로 정면으로. 그러면 어떤 물체가, 우리가 바라본 물체가 어디 있다고 사람은 판단하냐면 여기 있다고 판단하겠죠.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경험해 본 적이 다 있을 건데 물속에 들어있는 물체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치랑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빛이 휘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1900년도 초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어떤 실험을 제안을 했었냐면 강한 중력을 띠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빛이 오다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이만큼이 꺾였죠. 이만큼이.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이만큼 휘어진 각도를 예측을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낸 이론이 맞다는 것을 1919년도에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거를 증명해내면서 실험을 하면서 얻으면서 자신의 이론을 관철시키게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빛이라는 녀석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이 강한 물체를 지날 때 빛이 직진을 하지 않고 휘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는 비만 봤지만 사실 이 별이 중간에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별이 또 같은 별인데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같은 별인데 위로만 휘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도 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2차원적으로 표현해서 아래 위 두 개지만 만약에 3차원적으로 봤다면은 3차원 세계에서 봤다면은 이렇게 둥근 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불러요. 아인슈타인 고리. 그것을 실제 하늘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관측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질량만 가지고는 꺾일 수 없는 정도의 빛이 관측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곳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중력을 행사하는 어떤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암흑물질이라는 녀석이 우주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뭐냐? 아까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물질이나 우주에 대해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물질이나 암흑물질은 중력적인 만유인력적인 힘을 행사해서 당기기만 해요. 하지만 우주는 아까 팽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팽창하고 있는가, 이 팽창을 하다가 중력으로 인해서 당기다 보니까
멈출 수도 있고 또는 점점점 팽창하다가 멈춰서 다시 수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두고 염두에 두고 우주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예상치도 못하게도 우주가 더 빨리 예전보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력을 행사하는 녀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것은 이놈이 반대로 행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중력이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라 서로 밀쳐내는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는 몰라요. 제가 암흑물질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아직 미지 영역이에요. 그리고 반중력을 행사하는 이 녀석도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흑에너지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만 계산이 그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자, 그래서 우주는 일단 이게 시작부터 해서 지금 현대 우주론까지 쫙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 짚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당연한 것도 한번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보면서 왜 그런지 의문을 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배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자세로 항상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